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소화성 궤양 그리고 관련 위장 질환에 대한 의학 정보들 이걸 가지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위나 십이지장 점막이 손상되는 이 질환이요. 생각보다 흔한데 때로는 꽤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요.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래서 이 소화성 궤양, 영어로는 PUD라고 하죠. 이게 정확히 뭔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계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인, 바로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하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 여기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가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내는지 그 방어 시스템, 이것도 참 놀랍거든요. 이것도 들여다볼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졸린거 앨리슨 증후군이나 위염 같은 관련 질환들까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소화성 궤양이 뭔지 정의부터 좀 확실히 해보죠. 자료를 보면 위나 십이지장 점막이 뭐랄까 이렇게 움푹 파인 것처럼 손상되는 상태, 이걸 말하더라고요. 흔히들 속 쓰리다. 특히 배고플 때 아프다가 밥 먹으면 좀 나아지는 거. 이런 증상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런 소화불량 증상이 있는 분들의 90% 이상은 사실은 실제 궤양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반대로 궤양이 있는 분들 상당수는 아예 아무 증상도 못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진단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증상만으로는 알기 어렵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통계지만 보니까 매년 400만 명이 겪고 평생 한 번쯤 겪을 확률이 8%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게 결코 드문 질환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위궤양하고 십이지장 궤양 둘 다 소화성 궤양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십이지장 궤양은 대부분 그 십이지장 시작하는 부분 있잖아요. 위에 출구 바로 다음, 거기서 한 3cm 이내에 주로 생기고요. 악성, 그러니까 암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십이지장 쪽은 암 걱정은 거의 없군요. 네, 반면에 위궤양은 드물긴 하지만 악성일 수가 있어서 발견되면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해요. 위치는 주로 위의 좀 아래쪽 부분, 위동이라고 하죠. 거기랑 위산분비 점막의 경계선 근처. 여기서 잘 생기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위궤양은 악성 가능성 때문에 조직 검사가 필수다. 이거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그럼 이렇게 강력한 위산 속에서 우리 위는 대체 어떻게 멀쩡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방어 시스템 정말 궁금한데요. 위벽 안쪽을 보면 주름이 져 있고 그 표면에는 아주 작은 구멍들, 위소하라고 하던가요? 그게 빽빽하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소화. 여기서 이제 위산을 만드는 특수세포, 그 벽세포들이 활동하는데 H 플러스 K 플러스 마이너스 ATPase라는 일종의 위산 펌프 같은 걸 이용해서 염산을 만들어낸다고요? 네. 위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산이나 펩신 같은 소화 요소, 심지어 역류된 담즙 같은 내부의 공격 요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약이나 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 같은 공격수들과 매일 싸우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 우리 몸은 정말 정교한 3중 방어막을 갖추고 있습니다. 3중 방어막이요? 네, 첫 번째는 끈적끈적한 점액층이에요. 이게 마치 코팅처럼 위벽을 쫙 덮어서요. 위산이나 다른 자극 물질이 세포에 직접 닿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중탄산염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점막 표면은 중성에 가깝게 유지를 시켜주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패이자 화학적인 완충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리적, 화학적 방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방어선은 위벽을 이루는 상피세포, 그 다체예요. 이 세포들이 서로 아주 촘촘하게 딱 붙어 있어요. 치밀결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외부 물질이 세포 사이로 스며드는 걸 막고요. 만약 세포가 좀 손상되더라도 주변 세포들이 재빨리 이동해서 빈자리를 메꿔요. 이걸 땜질 복구, 영어로는 restitution이라고 부르죠. 세포들이 스스로 복구도 하는군요. 네, 더 큰 손상은 아예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 세포로 교체해버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어선은 점막 아래층에 있는 아주 풍부한 혈관망입니다. 이 혈관들이 방어에 필요한 에너지나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또 산을 중화시키는 중탄산염을 계속 보충해주고 세포 손상으로 생긴 노폐물은 빨리 치워주고 정말 빈품없는 시스템이죠.
와, 진짜 대단하네요. 여러 겹으로 마치 성벽처럼 방어하는군요. 여기서 아까 자료에 보니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돼 있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점액 분비도 돕고 위산은 좀 억제하고 혈류량도 유지해주고 심지어 세포 복구까지 돕는다고. 완전 만능인데요? 그렇죠. 위 점막 방어 시스템의 거의 뭐 총사령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방해하는 게 우리가 흔히 먹는 소염진통제, NSAID의 부작용이랑 딱 연결되는 거라고요. 정확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효소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COX1하고 COX2. 비유를 하자면 COX1은 평소에 위 점막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상주 관리팀 같은 거고요. 아, 상주관리팀. 네, COX2는 염증 같은 비상 상황에만 출동하는 임시 대응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NSAID는 염증을 잡으려고 COX2를 억제하면서 위 보호에 꼭 필요한 COX1, 즉 상주 관리팀까지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위 점막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 비유로 들으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평상시 유지보수 담당하는 팀까지 활동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럼 이제 소화성 궤양의 대표적인 원인 두 가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하고 NSAID.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먼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H 파일로리부터 보죠. 이게 한때는 소화성 궤양의 뭐 거의 유일한 원인처럼 여겨졌었는데요. 요즘은 위생 상태가 좋아지고 또 제균 치료가 많이 보편화되면서 예전보다는 그 비중이 좀 줄었어요. 아, 줄었군요. 네, 요즘은 12지장 궤양의 한 4분의 1, 위궤양의 한 6분의 1 정도만 H 파일로리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게 여전히 위암 발생의 아주 중요한 원인균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위 멀트 림프종이라고 특정 위암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위암 원인균이라는 건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 균은 위 점액층 아래나 아니면 점막세포 표면에 딱 붙어서 살아요. 근데 아주 독특한 생존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소 분해 효소, 영어로 유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만들어서 위 속에 있는 요소를 암모니아로 바꿔요. 이 암모니아가 주변 위산을 중화시키니까 그 강한 산성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거죠. 와, 똑똑한데요? 네, 게다가 캐지에이나 백케이 같은 독성 물질을 분비해서 직접 위 점막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주로 사람 간에 전파되고요. 뭐 입에서 입으로 혹은 분변 경구 경로로. 전 세계적으로 감염률은 줄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궤양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약 10%에서 15% 정도만 궤양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건 이제 균의 종류, 그러니까 독성 인자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도 있고요. 또 감염된 사람의 유전적인 요인이나 면역 반응 차이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NSAID 이가기를 해볼까요? 현재로서는 H 파일로리보다 오히려 더 흔한 소화성 궤양의 원인으로 꼽힌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약이잖아요. 두통, 근육통, 관절염 여기저기 흔히 쓰이니까요. 미국에서만 매년 수백억 알이 팔리고 처방 건수도 1억 건이 넘는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네, 엄청나죠. 정기적으로 NSAID를 복용하는 분들 중에 한 15%에서 30% 정도는 내시경으로 보면 궤양이 발견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 일부는 출혈이나 천공, 그러니까 위벽에 구멍이 나는 거죠. 이런 심각한 합병증을 겪는다는 겁니다. 아,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속쓰림 같은 경고 증상이 전혀 없었던 경우가 80% 이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게 정말 위험한 점이죠. NSAID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위를 공격합니다. 첫째는 전신작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프로스타글란딘, 특히 위 보호에 중요한 코엑스1 효소를 억제해서 위의 방어력이랑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둘째는 국소작용인데 약 자체가 위산 환경에서 위 점막세포 안으로 쉽게 침투한 뒤에 세포 안에서 이온화돼서 갇히면서 직접 세포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점액층의 방어 능력도 약화시키고요. 아, 전신으로도 국소적으로도 다 문제를 일으키는군요. 네. 그리고 만약에 H 파일로리에 감염된 사람이 NSAID를 먹으면 그 위험은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곱절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훨씬 커집니다. 헉, 시너지 효과까지? 네. 그래서 요즘에는 코엑스2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들, 셀레콕시보 같은 것들이 나왔죠.
근데 이 약들은 위장관 위험은 낮추는 대신에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고요. 또 아스피린이랑 같이 먹으면 위장관 보호 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어서 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H-파일로리와 NSAID 외에 다른 위험 요인들도 있겠죠, 아무래도. 물론입니다. 흡연은 궤양 치유를 더디게 하고 재발이나 합병증 위험을 높입니다. 또 가족 중에 궤양 환자가 있으면 본인도 걸릴 위험이 높다는 그런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요. 유전도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또 만성 폐질환, 심부전, 간경병 같은 다른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궤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H-파일로리 감염도 없고 NSAID 복용력도 없는데 궤양에 생기는 경우 이런 특발성 궤양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원인 불명 궤양도 늘고 있다니 좀 걱정이네요. 그럼 드물지만 꼭 알아야 할 관련 질환들도 있죠. 자료에 보니까 졸린거 앨리슨 증후군, JES라고 하던데요. 네, JS. 아주 드물지만 중요합니다.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걸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종양, 가스트린종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이 종양 때문에 위산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돼서 아주 심하고 잘 낫지 않는 궤양이 여러 군데 생길 수 있어요. 주로 췌장이나 십이지장에서 발견되고요. 진단이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진단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 혈액검사나 특수 자극검사 같은 걸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강력한 위산 억제제, 주로 PPI, 고용량을 쓰는 게 기본이고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중환자실 환자들한테 생기는 스트레스 궤양이라는 것도 있죠. 네, 맞습니다. 심한 외상이나 큰 수술, 폐혈증 같은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점막 손상이에요. 주로 위 상부에 얇은 궤양이 여러 개 생기면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는 예방적으로 위산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위염이라는 말도 정말 흔하게 됐잖아요. 이것도 궤양하고 관련이 있나요? 위염, gastritis라고 하는 건요. 사실 조직검사에서 염증 세포가 확인될 때 쓰는 의학 용어입니다. 내시경에서 그냥 점막이 좀 빨갛게 보인다 이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조직 검사가 기준이군요. 네. 근데 만성 위염, 특히 H-파일로리 감염이랑 관련된 만성 위염이 오래되면 위 점막이 위축되고 세포 모양이 변하는 장상피화생이라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전단계 병변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H-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위암 예방에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균 치료가 중요하군요. 위암 예방 차원에서도. 마지막으로 아주 희귀한 병인데 메네트리에 병이라는 것도 자료에 있네요. 네, 메네트리에 병, 메네트리어스 디지즈. 이건 위 점막 주름이 마치 그 뇌 주름처럼 아주 커지고 구불구불해지는 매우 드문 병입니다. 점액 만드는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해서 생기는데요. 이 때문에 단백질이 위장관으로 다 빠져나가서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최근에는 특정 성장 인자, TGF-알파라고 하는 것에 과발현과 관련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이걸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 세특시맙이라는 약이 치료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네요. 자, 그럼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알아볼까요? 역시 내시경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위내시경 검사가 궤양 진단의 표준, 골드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죠. 직접 눈으로 점막 상태를 보고 궤양의 위치, 크기, 모양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위궤양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 감별을 위해서 그리고 H-파일로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H-파일로리 감염은 다른 방법으로도 알 수 있나요? 네, 내시경 없이도 가능해요.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해서 숨을 불어서 하는 검사나 대변 검사 같은 비침습적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되고 나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치료 목표는 명확합니다. 증상 없애고 궤양 낫게 하고 재발과 합병증 막는 거죠. 핵심은 위산 분비를 줄이는 약물 치료입니다. 과거에는 제산제나 ACE2 차단제, 파모티딘 같은 걸 썼지만 요즘은 가장 강력한 위산 억제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 PPI라고 하죠.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같은 약들이요. 이게 기본 치료제로 쓰입니다. 효과가 아주 좋다고 들었어요. 네,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다만
이 약들을 너무 장기간 사용할 때는 드물긴 하지만 감염 위험 증가라든지 영양소 흡수 장애, 골절 위험 증가 같은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요. 꼭 필요한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PPI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PCAB, 보노프라잔 같은 새로운 계열의 약도 나와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H. 파일로리가 원인이라면 균을 없애는 치료가 필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H. 파일로리 제균 치료는 궤양 재발률을 정말 획기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궤양 환자뿐만 아니라 위암 예방 목적으로도 권장되고요. 문제는 항생제 내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클라리스로마이신 같은 주요 항생제에 내성이 많아져서요. 그래서 예전보다 치료 기간을 더 늘리거나 보통 14일 아니면 여러 약물을 조합하는 방식, 사제요법 등으로 좀 더 강력한 치료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내성 문제가 심각하군요. 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제균 성공률 자체를 높이지는 못하지만 항생제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NSAID 때문에 생긴 궤양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원인인 NSAID를 끊는 거죠. 끊을 수 있다면 대부분 PPI 같은 약으로 잘 치료됩니다. 하지만 관절염 같은 것 때문에 NSAID를 계속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PPI를 함께 복용해서 궤양을 치료하고 또 예방하는 것이 표준 치료법입니다. 같이 먹는 거군요. 네. 특히 궤양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 예를 들어 고령이시거나 과거에 궤양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이 NSAID를 써야 할 때는 예방적으로 PPI를 같이 처방하거나 아니면 위장관 부작용이 좀 적은 COX2 선택적 억제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심혈관 질환 위험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오늘 소화성 궤양 그리고 관련 질환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짚어봤습니다.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 H. 파일로리 감염이나 NSAID 사용 같은 공격 요인들, 그리고 우리 위 자체의 강력한 방어 시스템, 이 둘 사이의 균형이 깨질 때 궤양이 발생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어도 궤양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증상이 심해도 궤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야겠고요. 맞습니다. 공격과 방어의 균형, 그게 핵심이죠. 특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NSAID나 또 강력한 위산 억제제인 PPI 같은 약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그 잠재적인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 속 미생물, 즉 위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 계속 밝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방식도 계속 변해갈 거라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H. 파일로리 감염 같은 만성염증이 결국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로, 그리고 우리 몸속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지금이잖아요. 단순히 위산을 억제하거나 특정 균 하나만 없애는 것을 넘어서서 미래의 위 질환 예방과 관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개인의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나 면역 상태에 따른 그런 맞춤형 예방 전략이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